네, 이번 시간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개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청나라가 영국에 개항을 최초로 하게 됐다면 일본은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유럽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봉건 사회였습니다. 봉건 사회랑 어떤 사회냐? 왕이 있어요. 군주가 있으면은 또 이 군주가 네, 유럽으로 치면 기사가 있고 또 일본으로 치면 무사가 있죠. 사무라이들인데 사무라이 중에서도 이제 전국을 통일한 사무라이 집단 막부라고 하죠. 막부. 이제 뭐 조폭으로 비교해봐도 되겠네요. 한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무사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센 조직, 제일 센 막부가 이제 전국을 통일했어요. 그러면은 이 막부의 최종 보스가 바로 이제 쇼군이죠. 쇼군. 쇼군이 이제 군주, 이제 왕에게 이제 땅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또 쇼군이 자기 아래에 있는 중간 보스들, 이제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는 대신에 다이묘는 또 쇼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죠. 이제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때 다이묘들은 자신들이 또 아래에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을 이끌고 가서 쇼군을 도와서 또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이묘는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무라이들에게 뭐 조금의 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이제 자기의 땅을 그 윗사람에게 부여받으면은 또 그 대가로 충성을 바치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그 땅을 조금씩 조금씩 다 이제 나눠서 갖는 것이죠. 요런 게 바로 이제 봉건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본이 왜 근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주 왕이 있지만 이 왕은 그냥 거의 허수아비라고 봐도 돼요.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이 쇼군이 갖고 있고 또 쇼군 아래에 있는 다이묘들이 또 조금씩 자신의 군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막 함대를 이끌고 왔어.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너희들을 이제 무력으로 침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도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무라이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를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어. 그렇게 막 대단하고 힘센 청나라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너무 또 허무하게 영국에게 패배를 하고 막 비빌대면서 뭐 요거 저건 다 들어줍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서양의 무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함부로 깝쳤다가는 죽도 못 쓰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또 이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강제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화해를 맺고 이제 친해지자라는 조약이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항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사무라이잖아요. 사무라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센 대장을 이렇게 그 아랫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어.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또 그 아래 뭐 쇼군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 막부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의 상품들이 막 이렇게 수입되다 보니까 또 막 은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뒤엎어버리자라는 이제 반란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일본 서남부에 있던 이제 하급 사무라이들이 지금의 막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쇼군과 그 아래 있는 막부 정권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롭게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자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는 당연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새로운 쇼군이 돼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머리를 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쇼군이 아니라 우리의 지배자로 왕을 내세우는 거야. 근데 이 왕을 우리가 황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즉 천황으로 모시는 거야. 하지만 이 천황은 그냥 꼭두각시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황제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지.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반란이 성공하게 되죠. 왜? 이 쇼군의 이제 왁부 정권이 그 완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아래 다이묘들이 나름대로 힘을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 쇼군에 대항하는, 이제 반항하는 다이묘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 국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과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게 되고, 또 이 정부 아래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뭐 서양에, 뭐 미국에 가서 막 유학을 하면서 아, 이제 서양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더 이제 선진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선은 이렇게 그 아래 뭐 하급 무사들이 뭐 땅을 가지고 이런 봉건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폐지된 거야. 그리고 이러면은 반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황 아래서 관료를 선출하고, 또 천황 아래 있는 우리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그런 중앙 집권 제도를 수립하는 거야. 그리고 군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주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 대표 또는 우리 하급 무사들이 또 대표가 돼서 법을 만드는 거지. 그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자라는 개혁을 추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서양 기술 도입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의무 교육을 받게 만들자. 왜? 우리가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또 이 기술이 더 보급되게 하고 정착되게 하려면은 교육받은 시민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일부 사람들만 받게 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따르니까, 제대로 발전을 시킬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서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자, 이런 제도를,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국가의 어마어마한 대개혁의 이름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황제의 이름이 메이지거든요. 이 아래 메이지 천황의 얼굴이 나오죠. 이 메이지 천황 때 단행했던 개혁, 유신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신의 뜻은 유자, 뭔가를 유지한다고 할 때 유자의 한자어인데, 이 유자는 중요한 줄기, 중요한 가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새로울 신자, 즉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이죠. 국가의 뭐 정치 체제, 뭐 사회 신분 제도, 뭐 경제적인 것들까지 싹 다 바꾸자라고 해서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국가 체제랑 사회 제도를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또 다른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또 다른 다이묘 아래에 있던 하급 무사들, 아니면 또 권력을 잃은 다이묘들이나 또 사무라이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으니까 또 내 지위가 있었는데, 근데 신분이 폐지되니까 내 지위가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섬인데 여기서 이제 막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생산해봤자 이제 섬 안에서 팔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이런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또 섬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자원을 더 싼 가격에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급 무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일본에 갇혀 있지만 더 큰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 있어서 너희들이 거기서 또 새로운 관리가 되고 또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만만한 조선을 침략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라 안에서 불만이 가졌던 세력들의 관심을 이제는 바깥으로, 이제 해외를 정벌하는 쪽으로 돌려서 이제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본 대륙 침략에 나서다. 이제 타이완, 이제 대만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이렇게 개항시킵니다. 결정적인 사건, 청일 전쟁, 즉 청나라와 일본 간의 이제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일본은 이제 조선을 발판 삼아서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대륙, 즉 중국까지 집어삼킬 계획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나라하고는 한 번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이제 농민군의 반란이 너무 이제 거세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군대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청나라에게 이제 청나라에게 조선에 대한 그런 지배력을 뺏기게 되면은 조선을 지배하는 것도 이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청나라 세력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이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또다시 호구처럼 일본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조약, 시모노세키에서 맺었던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 자신의 나라의 3년치 예산, 일본의 4년치 예산을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한 번 전쟁 승리로 엄청나게 이제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막 군대를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한 대를 더 만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 전쟁. 하고는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느냐? 청일 전쟁 이후에 자, 한번 보세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여기 요동반도와 산둥반도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으로까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가 이를 가만두고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막 산업혁명을 이제 추진하고 또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나서고 있던 차에 일본이 조선으로 스물스물 기어오고 이제 청나라까지 이겨버리면서 이게 활개를 치니까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여기 아시아를 놓고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러시아는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합니다. 즉, 너네 일본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너 더 이상 그렇게 깝치다가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즉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뺏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결국은 일본은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요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한창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걸리게 되니까 아직은 이제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깨갱거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다시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한국사랑 또 연결 지어 보자면 말이죠. 이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 명성황후는 이게 지금까지 청나라한테 막 의지해오고 청나라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렸네. 어떡하지? 근데 일본은 점점 청나라를 이렇게 일본은 점점 조선을 막 간섭하기 시작하고 막 노골적으로 막 자기가 지배하려고 드는데 너무 걱정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나서니까 일본이 또 이렇게 막 쪽을 못 쓰네. 그러면은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세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려면은 러시아한테 좀 붙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러시아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친러 세력이 이제 좀 등장하게 되니까 일본은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제 조선 이제 식민 지배하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조선이 이제 러시아한테 붙으니까 이게 또 뺏기게 생겼는 거야. 안 되겠어. 그래서 저지른 게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즉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연결이 되나요? 자, 그런 배경에서 한번 봅시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에 일본은 자신이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3국 간섭으로 여기를 뺏겼는데 그런데 나도 또 다른 지원군을 얻어야 되겠어. 그게 누구냐? 바로 미국과
영국이었던 것이죠. 즉 미국과 영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얘네들하고 이제 한번 싸워보는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이런 밀약을 맺게 되죠. 자, 미국이 여기 필리핀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돕고 이제 눈 감아 줄 테니까 대신에 미국은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돕고 눈 감아 달라. 이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그리고 영국과는 영국이 인도와 청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돕고 눈 감아 줄 테니까 대신에 영국 너희들은 우리가 조선을 지배하는데 도와주고 눈 감아줘. 이런 또 조약, 영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과 영국, 일본은 서로 이렇게 막 눈 감아주고 서로 이제 몰래 도와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한판 붙어볼 만한 거예요. 이제 등 뒤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결과,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버렸어요.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리순항, 여기 요동반도가 산둥반도가 아무튼 여기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러시아는 막 본진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보급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일본은 조선에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항공사 시간에 설명할게요. 그 조선을 발판 삼아서 러시아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어, 청나라에게부터 이제 청나라한테서 배상금 받은 걸로 군대를 키우면서 공격해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패배를 하니까 또 일본과 이제 화해 조약을 맺게 되죠.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본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러시아는 대한제국, 즉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즉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든 뭐든 이제 러시아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살린 섬 일부를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는 뭐 방해받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 영국 다 조선 지배하는 거 이제 합의했죠. 러시아까지 물러났죠. 이제 청나라는 뭐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그러면서 뭐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뭐 고문 정치 시행하고, 을사늑약 통해서 이제 외교권 뺐고, 그리고 막 한일 신협약으로 뭐 뭐였죠? 막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 정치 하죠. 그다음에 군대 해산시켜 버리죠. 뭐 고종도 퇴위시켜 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사법권, 경찰권까지 빼서 결국에는 1910년에 아예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로 합친다. 이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냥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 뭐 인도와 동남아시아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아주 쉬워요. 인도는 그 영국의 식민지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영국이 인도에 면직물을 막 대량으로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의 면직물이 되게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간의 수공 형태로 이제 소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이제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면직물 만들어내면서 아주 싼 값에 인도에 팔아버리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인도의 면직물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다 파산해버려. 그러면 결국 인도 사람들은 영국산 면직물을 사다 보니까 영국인들이 이제 면직물 비싸게 팔아도 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독점의 폐해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영국의 뭐 그 아래에서 이제 지배를 당하는 뭐 아니면 이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게 이제 세금을 낼 때 이게 높은 세금을 뭐 요구해도 그냥 다 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포이라는 인도인 이제 군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 항쟁의 이제 시발점,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발점이 되는 이제 항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이제 군인들이에요. 용병이죠. 동인도 회사가 뭐냐? 이제 영국이 이제 관리를 인도에 파견해서 뭐 직접 뭐 통치하고 뭐 이렇게 갖다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영국에게 이제 그런 독점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이 회사가 자기 회사원들 데리고 인도 가서 뭐 자기들이 뭐 막 관리가 되고 막 통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또 군인도 쓰는데 네, 자기들 영국인들만 가서는 부족하니까 인도인에게 이제 돈 주고 이제 군사를 고용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쓰는 이제 총의 이제 탄약, 즉 화약포에다가 소와 돼지 기름을 발랐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인도인들이 주로 이제 믿는 종교 하면은 바로 힌두교와 뭐 이슬람교가 있어요. 근데 힌두교는 소를 아주 신성시하고 또 이슬람교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근데 이 기름이 발려져 있는 화약포를 뜯을 때 입으로 주로 뜯었거든요. 왜 손으로는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 입으로 뜯을 때 이제 소나 돼지 기름을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인들이 우리 종교를 완전히 모독한 거야.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반발하자 동인도 회사가 이 용병들을 뭐 아예 막 처벌시키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 세포이들이 동인도 회사 영국의 항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이 회사를 그냥 해산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식민 지배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회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있던 이제 무굴 제국 황제 그냥 달랑달랑하게 목숨 연명하던 황제를 아예 폐위시켜 버리고 직접 영국이 통치하는 인도 제국을 수립해서 직접 인도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인도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인도에 보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이제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또 서로의 종교를 이렇게 믿으라고 막 이렇게 포교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제 벵골 분할령, 즉 벵골 지역에 힌두교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거주지도 약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벵골을 나눠서 아예 분리시켜서 얘들이 막 인도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영국인들이 또 이제 이용한 것은 뭐냐? 영국에 좀 이제 막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지주 같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요런 사람들 영국의 협조적인 사람들만 따로 모은 이제 국민회의 또는 이제 국민의회 요런 거를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들한테 이제 또 간접적으로 인도인들을 구슬리면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니까 이 국민의회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국이 협조하면서 이제 인도를 더 좀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이 우리 인도를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원래 영국에 협조적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상품을 사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치를 획득하겠다. 이런 주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반발이 더욱 거세지니까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면서 이제 인도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다음 동남아시아의 군대 국가 수립 운동. 1학기 기말고사 때 혹시 기억납니까? 동남아시아 중에서 이제 유럽의 어떤 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을 이제 식민 지배했었는지 그것과 연결 지으면은 이제 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타이는 보세요. 이제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 있는 뭐 베트남과 뭐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 지배했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좀 더 자리를 넓혀서 여기 미얀마까지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제 충돌하는 지경,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자 여기 사이에 있던 태국은 그러면은 요 둘의 힘의 균형을 막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독립을 유지했어요. 즉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도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게 좋은 꼴이 되는 거예요. 어부지리가 다른 나라에 생기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안 건드리니까 또 타이는 그 힘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또 근대화 운동을 막 추진해 가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서로 충격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판보이 저우, 이 사람 이름은 다 외워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라마 5세, 베트남 판보이 저우가 이제 동유 운동을 추진합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 이제 일본이 이제 성공적으로 군대를 추진해서 이제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로 우리가 유학생을 파견해서 실력을 키우자. 이제 동유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또 독립 운동을 이어갔던 것이죠. 이제 필리핀은 이제 원래는 이제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미국이 또 지배를 하게 됐었죠. 그 당시에 호세 리살, 이 사람이 필리핀 연맹을 결성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기날도라는 사람도 이제 반미 항쟁을 주도하면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반 네덜란드 식민 지배 저항 운동을 전개했고, 지식인들과 이제 상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슬람 동맹을 결성했다.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확인해 보아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개혁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징병제도 맞아요. 징병제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사무라이들에게 이제 막 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마다 군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군대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근무하는 병사가 필요했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하도록 이제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신식 교육을 실시한 거 맞고, 근대적 산업 육성 맞고, 신분에 따른 차별 철폐 맞습니다. 근데 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일 전쟁 이후 기역은 주도권을 장악하는 반면 니은에게 받은 막대한 배상금으로 군사를 강화하고, 자, 그러면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누구에게 청나라한테서 배상금을 받았죠. 그런데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와 갈등이 심해지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어요. 즉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조약이 체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쓰시오.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던 배경은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죠. 맞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런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가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고른 것은, 자, 이게 또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렇게 이제 인삼 모양으로 생긴 요 나라. 근데 여기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요 나라들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요 중에서도 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판보이 쪼가 우리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배우자 동유 운동을 벌였었죠. 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섬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는 필리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가를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나의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 두 명 있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고, 헷갈리는 문제 없으니까 이제 학습지 다 읽어보고 확인해봐야 문제도 잘 풀다 보면은 세계사 15문제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